아침 뉴스를 오늘은 장희영 한양대 교수 그리고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장 교수님,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참 첨예한데요. 어제 여야 3개 교섭단체가 회동을 가졌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했다고요. 예상대로 냉랭했습니다. 예. 그동안 워낙 조국 장관 관련된 이슈가 컸기 때문에 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진전이 없었는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진전을 좀 표시했다라는 것이고요. 어제 회동은 3대3, 그러니까 3+3 이렇게 이제 기사에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여야 3당의 원내대표 1명씩 그리고 각 원내대표가 지정한 그 당의 대표 인물 해서 이제 총 6명이 네. 관련돼서 이제 회동을 가졌는데 좀 그동안 시간을 워낙 많이 지체하고 허비한 만큼 바로 본격적인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랬지만 네. 그런 것보다는 각자의 주장, 전혀 지금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각자의 주장만 좀 확인을 하고 타협에 관한 여지는 사실상은 남기지 않은 채 일단 회동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뜨거웠던 이슈인 공수처에 대해서 입장을 예. 좀 짚어볼까요?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일 거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제 모인 3당이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제 3당 원내대표와 이제 한 명의 의원들이 만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네. 강력한 주장인 것이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니 협의니가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절대 필요 없다. 아예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완전 절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선거법 개혁안 물론 중요하지만 여야 4당이 과거에 약속한 대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사법개혁안을 이야기하는 게 순서인데 왜 갑자기 선거법 이야기를 빼고 사법개혁안,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법안 등등 이런 걸 먼저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이고 일단은 그 이전엔 선거법 이야기를 해야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네. 공수처법 관련해서도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민주당과 같지만 그렇군요. 공수처 법안 자체에 있어서 민주당과 다른 이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민주당과 한국당은 좀 간격이 좁혀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바른미래당은 또 다른 의견이 하나군요. 어제 또 회동에서 공수처 법안 말고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도 다뤄졌다고 하는데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여야 3당이 합의를 좀 이뤄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검경 수사권 문제도 사실은 공수처 설치 법안하고 예.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잖아요. 예. 이 중에 이제 수사권 자체를 경찰에 넘겨주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3당의 의견을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검경 수사권은 분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네. 수사권 자체를 검찰이 아예 못 갖게, 그러니까 검찰 자체에는 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는 아주 예.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고, 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폐지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수사권 자체를 완전히 경찰에 넘기는 법안도 생각은 하고 있으나 1차 수사권 정도를 넘기는 수준에서 타협안을 조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 좀 이렇게 조정을 하되 1차 수사권 정도는 당연히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그동안 모든 권력이 검찰에 쏠려 있던 것은 막자라는 것이고 또 공수처와 조금 이제 연동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민주당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수처 설치 법안도 분명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이 분리되더라도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다 넘어가더라도 그동안 검찰에서 이루어졌던 권력형 비리라든지 스스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처리를 흐지부지하거나 덮어주려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과 별도로 공수처 설치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면 예.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면 그 자체로 검찰 권력이 확 축소가 되는 것인데 네. 공수처 법안이 왜 필요하냐라는 것이고 예. 바른미래당은 또 중간 정도의 이제 입장이에요. 네. 넘어가면 검찰의 힘은 약해지겠지만 이야기한 대로 기존의 검찰의 문제점이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우니 공수처 설치 법안을 만들되 또 다른 어떤 권력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것처럼 너무 강력한 공수처 법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국회도 견제할 수 있고 여러 방면에서 공수처 설치 자체를 또 견제할 수 있는 네. 어떤 중간 단계의 무언가를 넣자라는 게 이제 바른미래당의 생각인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차 회동 일정도 뭐 잡혀 있나요? 지금? 2차 회동은 예. 어제 그 3대 3으로 만났던 그러니까 뭐 각 당이 2명씩 만났던 그 모임에 대한 2차 회동은 아직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선거법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사법개혁안 못지않게 지금 시급한 게 선거법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오는 23일에 또다시 각 당의 원내대표와 또 네. 원내대표가 지목관 한 의원씩 똑같은 식으로 이제 한번 회동을 갔는데 멤버는 바뀝니다. 네, 네.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고 새로운 이제 멤버들은 아직 발표되진 않았습니다만 네. 23일에는 새로운 3명의 이제 의원과 3명의 원내대표가 선거법 관련해서 회동을 가질 생각이고 네. 같은 날 어제 회동 가졌던 그 6명 중에 원내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3명이 따로 오늘 얘기했던 것, 어제 이야기했던 걸 좀 추가로 논의하는 자리를 23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각 당 입장을 짚어보니까 정말 셈법이 참 다양해 보이는데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논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되겠죠. 네, 진전이 더 지금대로라면 있었으면 기싸움으로도 끝나고 또 어.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본회의가 지나가 버리면 사실은 다음 국회 21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 예. 상황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도 끝나야 되고 또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이 가야 되고 예. 사실상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는 뭐 당장 뭐 이번 달 안에 본회의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다음에 뭐 언제 이렇게 가자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세워졌으면 하는 네. 네,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다음 주제 만나보시겠습니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확대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택시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타다가 사업 확장을 전격 선언하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한 택시업계. 정부의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일단 타다의 계획은 유보됐지만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앞서 지난해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등장으로 또 한 차례 심각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앞에 불법 행상을 펼친 것입니다. 단지 앱이나 만들어 불법을 공유 혁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기여금을 만들어서 상생도 이루겠다는 계획인데 혁신 모델 자체가 어려워지면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갈수록 복잡해지는 모빌리티 생태계 속 차량 공유 서비스의 현주소를 점검해 봅니다. 네, 최근에 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길을 지나가다 보면 뭐 한 대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타다. 도대체 이 타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권 교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타다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울역에서 여의도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면 예. 네.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버스가 있고 그렇죠. 지하철이 지하철. 있고 손쉽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흔히 렌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하나 등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렌탈을 할 때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가 없으니 네. 필요하면 11인승에서 15인승 사이의 기사를 알선할 수 있게 해놓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게 활용이 돼서 이른바 이제 미니밴 11인승의 렌탈 택시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렌터카인데 렌탈입니다. 근데 이제 기사까지 같이 빌리는 그렇죠. 게 네. 타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을 내지만 예. 네. 타다를 이용하면 렌탈 요금을 내는 겁니다. 렌탈 요금. 네, 그렇죠. 그러면 차량과 기사에 대해서 렌탈 요금을 지불하는 그렇죠. 거군요. 이게 지금 뭐 몇 인승 이상만 가능하다고 규정이 있지 않나요? 11인승 이상의 15인승 미만만 해놓은 네. 건데 이게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배경이 예. 우리가 보통 뭐 한 6명에서 어디 놀러 갔는데 차가 없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중에 또는 큰 차를 빌리고 싶었는데 면허가 없는 일종 경우도 면허가 있습니다. 없거나 뭐 그렇죠. 이런, 예. 그래서 관광 사업 활성화 목적으로 그 당시에 만들어놨던 규정인데 예. 이게 이제 택시 서비스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타다가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장에 대해서 뭔가 교란을 시킨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로 우리가 좀 나눠져 있던 대중교통 수요 자체에 그러니까 렌탈 택시가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택시가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이용해본 소비자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그렇죠.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 정도로 예. 국민들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차가 11인승으로 크고요. 그렇죠. 퀴퀴한 냄새도 안 나고 네. 또 운전자가 말도 안 시켜서 상당히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게다가 요금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예. 평가가 많이 나왔어요. 그랬더니까 이제 택시 쪽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우리도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하려고 봤더니 규제가 많았던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부가 규제를 열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상생 실무대책기구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게 됐던 거고요. 타다 쪽에서는 그 사이에 예. 사업을 좀 늘리려고 하다가 네. 일단 합의를 좀 지키는 차원에서 한 발 물러난 상황인 거죠. 아무튼 뭐 좀 더 편리한 이동 수단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갈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타다뿐만 아니라 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 카풀이랑도 엄청난 갈등을 빚었었잖아요.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택시와 렌탈 택시가 타다였다면 예. 카카오 카풀은 예전에 논란이 있었을 때는 자가용 택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가용 택시가 영업용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택시 업계가 반발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카풀은 우리가 이전부터 존재를 했었습니다. 하긴 했었죠. 보험사에서는 이걸 호의 동승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돈이 오가는 게 아니라 호의로 실제로 같이 동승했을 때에 이제 카풀의 의미를 두고 이거를 출퇴근 시간에 허용을 했었는데 이걸 24시간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정부가 전반적인 공정 경쟁 조건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일단 출퇴근 시간 허용을 지키기로 24시간 전면 허용을 하지 않고 네. 출퇴근 시간만 유지하기로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가용이 영업용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정부의 우려였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출퇴근만 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새로운 산업을 무조건 한쪽만 편들어서 이제 육성을 해주다 보면 또 다른 한쪽에 또 원래 기존 산업들이 또 많이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나름의 상생안에도 내놨어요. 택시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는데 네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모든 돈을 받고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켜주는 서비스에는 면허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그러니까 방침입니다. 노란색 그 번호판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논란이 뭐였냐면 이제 국민들은 이동할 때의 품질, 즉 이동 품질이라는 게 결국은 인적 서비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인적 서비스에 대한 품질도 동시에 높이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개편안에 남긴 뭐 플랫폼 택시 이런 거고요. 이 플랫폼 택시는 면허는 있지만 운행되지 않는 택시 면허를 새로운 진입자가 임대하거나 빌려서 예. 운영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영업용 택시는 지금 자체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힘들어지니까. 워낙 많기 때문에 택시가 그렇죠. 지금. 예. 뭐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있죠. 왜냐하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신규로 서비스를 높이면서 진출하려고 하는데 네. 이걸 굳이 막는 게 과연 좋은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어쨌든 전체적인 면허 제도 한정된 숫자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서비스를 높이겠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가 네. 그 타다 외에도 요즘에 이 다양한 차량 공유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판넬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네네네.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제일 위에 이제 왼쪽에 타다는 이제 렌탈 택시인 거고요. 그 형태가 그래서 대여 렌터카 형태가 되는 거고 네. 11인승에서 승합차 일반인 기사를 알선 받을 수 있는 거고 요금 자체가 이제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즉 그렇습니다. 요금의 결정권을 회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하. 네, 그다음에 그 외에 오른쪽에 파란색 세 가지는 이제 다 택시 사업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 택시. 네. 그 웨이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제로 호출을 하면 강제로 배차가 될 때 3,000원의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존 택시 요금 외에 호출 요금이 따로 붙는 거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준비가 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티 벤티 라이언 택시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타다와 동일하게 이제 큰 차로 서비스를 하겠다. 예.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도 요금 자체는 상당 부분 기업이 결정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마카롱 택시는 가맹 택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 프랜차이즈 그래서 예약제입니다. 그래서 예약할 때 호출료를 받는 거고요. 역시 지금 동일하게 중형 세단 승용차로 쭉 하고 있는 거죠. 네. 참 종류가 다양한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오늘 새벽에 출장 갔다가 돌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택시를 탈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게 고민이 되면서도 정말 즐거운 선택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소비자에게 많이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닐까 또 반가운 생각도 듭니다. 교훈경제는 그만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우리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영상으로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공유경제. 집은 물론 사무실, 주방, 옷장, 그리고 지식과 교육까지 공유경제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 세계 공유경제 규모가 370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피부로 와닿는 공유 경제의 대표적 분야는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차량 공유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우버나 리프트, 싱가포르의 그랩, 중국의 디디 출신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개인의 유휴 차량을 활용해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인 우버는 지난 2013년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와 지자체의 제동에 막혀 진출 1년 만에 철수했습니다. 혁신이냐 불법이냐 차량 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 지금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제 입장에서는 좀 좋아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네,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설 자리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조금 너무 저만 위하는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 경쟁이 있음으로써 이제 그 소비자들이 얻어가는 혜택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나 뭐 사회적으로 그런 지탄으로 인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뭐 12시간씩 일을 하고 14시간씩 일을 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좀 보장을 해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말해서는 들거든요. 어떤 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 이제 아시안 게임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갔잖아요. 거기가 이제 또 교통이 정말 복잡한 걸로 유명한데 거기서 제가 택시도 타봤고 공유 서비스 그랩도 이용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뭐 나름 뭐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네. 인도네시아 그 자카르타 같은 경우에도 교수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서 초기 시장 진입에 참 문제가 많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갈등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별로 대처하는 방법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버에게 손님 빼앗겠다면서 택시 기사분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또 예. 한때 좀 힘들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일단 더 이상 자가용 택시 숫자를 늘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진입하는 렌탈이나 자가용 택시의 수입의 일부를 네. 택시 쪽으로 전환을 해줘서 아. 자연스럽게 퇴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렌탈 택시나 자가용 택시는 막았고요. 택시 자체로 혁신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나라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공통점은 결국은 새로운 진입자의 수익의 일부를 예. 네. 기존의 퇴로를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전환을 시킴으로써 아하. 상생을 이뤄가는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고민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대중교통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오히려 더 앞서가는 방안을 내놓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차량 공유 서비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체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이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 체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진입자의 자극으로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같이 올리는 그런 조화로운 방안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령 운전자분들의 예. 문제가 많은데요. 이 예. 고령 운전자분들이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중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세제를 투입할까 또는 지원을 네. 투입할까 또 기존의 새로운 사업자의 수입을 얼마나 걷어서 나눠줄까를 같이 고민하고 있어서 그 퇴로만 잘 만들어진다면
이 갈등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룸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